외국살이 해본 사람들은 대략 동의하는 바가 있을 텐데 먹는 일이 제일 힘들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보다 훨씬 심각하다. 내일 뭐 해 먹지? 거긴 컬리도 배민도 없다. 고추장은 외국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안 상하지, 값도 싸지, 매운맛에 대한 갈망도 해결하지, 다용도로 쓴다. 빵에 발라 먹어도 한 끼 때울 수 있고 온갖 요리에 제 몫을 다한다. 어떤 서양 요리든 한식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요리를 배웠다. 제일 힘든 게 음식이었다. 매일 오일에 버무린 스파게티와 송아지 고기를 먹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동네에 한식당은커녕 중국 식품점도 없었다. 음식이 안 맞으니 안 그래도 마르던 몸이 피골상접 상태로 가고 있었다. 매일 열 몇 시간씩 일하지, 제대로 못 먹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삐걱거리는 싸구려 침대 밑에 전갈과 도마뱀이 돌아다니는 방에서. 그렇게 지쳐가고 있을 때였는데 가게에 웬 소포가 도착했다. 여러분이 고추장 1kg과 마른 멸치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 그 녀석이 보내준 것이었다. 운송료가 고추장과 멸치값에 10배는 들었을. 지구를 반바퀴 돌다시피 해서 녀석의 마음이 왔다. 밥을 지어서 고추장 2숟갈쯤에 멸치 몇 개를 부수어 넣고 엑스트라 버진 최상급 올리브유로 비볐다. 먹는데 눈물이 났다. 정작 한국에 와서 진짜로 크게 울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녀석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이었다. 영정 안에서 웃고 있는 후배를 보니 심장이 턱 막혔다. 요즘도 마트에서 고추장을 볼 때마다, 내게 보내준 것과 똑같은 빨간 상표 고추장을 볼 때마다 나는 발바닥이 쑥 꺼지는 것 같다. 사람은 기왕이면 오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기억도 막 쌓아서 나중에 죽어도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좋다. 뭐가 급해 그리 가버렸는지, 돼지 껍데기처럼 질기게 좀 오래 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박찬일이지? 지금 내가 좋은 시를 하나 읽어주려고 해요. 우리 박찬일이가 글을 쓰니까 꼭 필요한 시예요. 바쁜 시간이었다. 바지 주머니에 전화기가 부르르 떨었다. 몇 번 끊기고 다시 걸려왔다. 하는 수 없이 전화기를 꺼냈다. 선생님이었다. 미디엄 레어의 스테이크가 웰던이 되더라도 받아야 한다. 요리사에게 저녁 8시는 밥을 버는 황금 시간이다. 그걸 모르실 리 없을 텐데 그 며칠 전에도 전화를 주셨더랬다. 선생님은 자주 전화하셨다. 은퇴하신 지 오래였다. 적적하실 거라 생각했다. 난 열심히 전화를 받고 대화했다. 내가 사회에 나와서 밥이라도 벌어먹고 남에게 큰 폐 안 끼치고 사는 건 거기 학창시절 선생님들 덕이다. 어쩌면 한 인간의 미래를 만드는 건 선생님들이다. 칭찬은 사람의 미래를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절에는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어머니들 불러서 서랍 열어놓는 양반들이 적지 않았지만 스승이라 부를 선생님도 많았다. 우리는 부모님이 낳으시고 선생님이 짓는 인생이 아니었나 감히 생각한다. 옛 기억이 난다. 한 번은 교무실로 날 부르셨다. 그래갖고 대학 가겠느냐,
등록금이 밀렸는데 내일 형편이 안 되느냐. 그리 물으셨다. 세상에 나는 그런 근심 어린 표정을 인생에서 다시 본 적이 없다. 상담인지 뭔지 모를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던 내게 선생님이 뭘 쑥 내밀었다. 하얀 기름 종이에 쌓인 햄버거였다. 1980년대 초반 햄버거는 비싸고 귀했다. 이른바 브랜드 햄버거가 그랬다. 그 틈에 싸구려 햄버거가 시중에 많았다. 씹으면 간혹 패티가 버석거려서 닭 대가리를 갈아 넣는다는 소문이 있었던. 교무실에서 교실까지 걸으며 햄버거를 씹었다. 입가에 갈색 소스를 묻히며 먹었다. 치아에 무언가 씹혔다. 목에도 무언가 걸리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이 심각한 표정의 내게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안경을 벗은 것처럼 앞이 뿌옇게 보였다. 언젠가 경상도 해안에서 팔자 좋은 바다 구경꾼이 되었다. 바다 보기에 좋은 곳이 우리나라 해안엔 널렸다. 멀리서 해녀들이 작업을 한다. 올해 그 장면을 보다 보면 괴이한 소리를 듣게 된다. 제주 해녀들은 휘파람 불듯 호이 호이 하고 들린다고 하는데 경상도 해안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으어 어흐 내 귀에 들린 소리를 옮겨본 것이다. 처음엔 비명소리인 줄 알았다. 어딘가 크게 다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 것처럼 들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행히 이내 해녀가 참았던 숨을 터뜨리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숨을 골라야 다시 자맥질을 해서 해산물을 따러 갈 수 있다. 해녀가 깊이 고개를 젖히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삶을 허파에 채우고 다시 들어간다. 나는 잠시 얼치기 시인이 되어 이렇게 썼다. 숨빗소리, 살아서 다행이라는 소리, 억장 안 속에서 나는 소리, 먹고 사는 일이 엄중하다고 꾸짖는 소리, 숨빗소리는 살아있다는 소리, 다시 바닷속으로 살러가는 소리, 억척으로 나는 소리. 옛날 적삼 입고 추울 때 일할라 치면 다들 탈진하고 얼어서 쓰러지곤 했다. 그때 늙은 해녀들이 장작을 피우고 국수를 끓였다. 미역 풀어 반죽 썰어 끓인 국수다. 그걸 깔때기 국수라고 한다. 입맛 깔깔할 때 끓여 먹던 거라 그리 불렀다고 하고 입에 깔때기처럼 밀어넣고 또 일하러 간다 해서 그리 불렀다고 한다. 깔때기라니, 살자니 먹어야 한다는 연료 같은 이름. 나도 한 젓가락 먹어본 적이 있다. 세상에 맛이 없었다. 그저 칼로리와 에너지와 염분으로 만든 일종의 전투 식량 같은. 바다 일은 전투니까 수공이 가는 맛이었달까? 해녀가 고무 옷을 입고 작업하는 건 어느 영상에선가 많이들 보았을 테다. 막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해녀를 본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말갛게 얼굴 씻고 앉아있는 할매의 해녀를 보니 사람 사는 일이 얼마나 막막한지 느끼게 된다. 마지막 숨까지 뽑아서 바다에 던져놓고 와서 사람이 반쯤 쪼그라든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탈리아어를 잘 못했다.
랭귀지 코스 같은 거 댕길 시간이 없슈. 얼른 익혀서 귀국해야죠. 그는 9.25 현악기 제작학교의 첫 한국인 학생이었다. 어떻게 입학을 했나 몰랐다. 면접 보는데 이탈리아어가 안 되니 교장도 답답 헛겼쥬.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는 면접 보는 교장 선생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다. 굳은 의지? 그런 거 보여주는 거밖에 더 있었겠슈? 안 되면 맞고 품는 거죠. 맞고 품다. 도랑 양쪽을 흙으로 막고 물을 뺀 후 고기를 잡는 최후의 어로법을 이른다. 어떻게든 하자고 드는 절박감이기도 하다. 부안서 왔슈. 나이가 저보다 성님이네유. 아내가 있다고 했다. 서울서 아내가 벌어 생활비를 송금해 준다고 했다. 눈매가 날카로웠다. 그는 책임감이 강했다. 빨리 배워서 아내 고생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말 절박하게 학교를 다녔다. 그게 그의 승부수였다. 말은 못해도 돼요. 악기만 잘 만들면 돼요. 그거 말고 뭐가 있간디? 2년제 학교였다. 그는 꼴찌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자취방에서 그는 돈을 딱 세워서 학교에 갔다. 점심값 2유로였다. 얇게 썬 이탈리아식 햄 모르타델라만 딱 한 장을 낙엽처럼 끼운 싸구려 샌드위치 값이었다. 그게 제일 싸유? 더는 묻지 못했다. 20년 전이다. 한 번은 내가 많이 아팠다. 그를 찾아 구비오에 갔다. 봄이었는데도 중부의 산악도시 구비오는 추웠다. 가스비가 아까워 불도 떼지 못하는 추운 자취방에서 그가 저녁밥을 차렸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김치 한 종지와 달걀 프라이가 놓인 그날 밤, 그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나를 제 침대에 눕혔다. 물을 끓여서 생수병에 담아 건네주었다. 추운 뒤 꼭 껴안고 자유. 약 드시고요. 새벽에 식어가는 생수병 대신 그의 등에 살을 붙였다. 체온이 그리도 위안이 되는 밤이었다. 그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그는 쉼없이 깎고 조이고 붙였다. 그가 학생 시절 만든 어느 악기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뜨거운 물병을 내게 안겨주고 재워준 값으로 그 막막하던 나를 견디게 해준 그에게 보탠 악기 나무 값이었다. 그런 호의를 기억하는 그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외할머니는 평생 닭고기를 드시지 않았다. 평생은 아니고 인생의 어떤 시점 이후라고 해야겠다. 외할머니는 부잣집 딸이었다. 유복한 친정에서는 고기 반찬 먹는 일이 어렵지 않았으나 시집의 살림은 짠 고등어 자반도 쉽게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외할머니는 늘 거친 밥과 찬에 힘들어 하셨을 테다. 그러다 아기를 가졌다. 임신은 놀라운 식욕을 모체에 요구한다. 먹어야 나도 산다. 엄마야. 어느 날 외할머니가 아궁이 앞에서 밥을 짓느라 불을 떼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어미를 잃고 방황하던 중병아리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지. 당신은 그 녀석을 목격하자마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외할머니가 힘겹게 털어놓은 그날의 술회를 그의 딸은 이렇게 전했다. 당신도 모르게 병아리를 작대기로 몰아 아궁이 불 구덩이 속으로 휙 밀어넣다시피 하셨다더구나. 넋이 나갔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지. 누가 볼까봐 급히 그을린 병아리 털을 훑어내셨다고.
털은 탔으나 병아리가 익었을 리 없었다. 외할머니는 붉은 생사를 보고선 드시지도 못했고 죄책감이랄까 비위가 상하는 부끄러운 반추랄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이후 닭고기를 드시지 못했다. 평생 무엇을 못 먹는다는 건 일종의 강력한 트라우마다. 죽이는 일은 밥하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 외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닭을 많이 먹어왔다. 아버지가 닭 목을 비틀거나 시장 닭전에서 목이 날아가는 생닭을 보고서도 상에 오른 백숙을 먹었다. 죽음과 요리, 그게 한 사람의 피와 살이 된다는 생에 일관된 과정을 체험으로 얻었다. 나 역시 생선과 산 오징어와 더러는 닭의 목을 칠 수 있다. 인간은 보통 무심한 도축과 요리 행위 사이에서 일말의 번뇌 같은 게 없다. 그렇지만 나는 죽임을 생각한다. 생선의 목을 꺾든 돼지를 잡든 누군가 나 대신 죽여주는 일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 노동 덕에 우리는 깨끗한 부엌에서 즐거운 요리를 한다. 외할머니가 병아리를 몰아넣은 사건은 결코 요리가 아닐 것이다. 내가 일하던 강남 어느 식당에서 알게 된 분이 있다. 다들 이모라거나 찬모라고 부르는. 알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간혹 밤에 이런 문자가 온다. 이 양반은 데이터 절약을 위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세푸님 안녕하세요. 설명절 잘 보내셨죠? 세푸님 일만 하시지 말고요. 건강 꼭 잘 챙기세요. 내가 그저 이분께 한 거라고는 다른 직원들처럼 대했을 뿐이었다. 가장 낮은 일인 밥하는 직종에서도 더 낮은 몫인 보조하는 사람들, 일꾼들 떠받치는 분들이 있다. 인간의 온정과 배려 같은 데서도 자주 소외되고 마는 사람들이다. 이를테면 명절에 참치캔을 한 상자씩 돌려도 정식 직원이 아닌 파견인지 일당인지 비정규직인지 하루살이로 오는 그런 노동자들 몫이 있을 리 없다. 이 아주머니가 오시기 전엔 파출 오시는 분들이 매일 바뀌었다. 이유는 우리 부엌 사정이었다. 식기가 무겁고 커서 손목 다 나간다고들 했다. 산재가 될 리도 없는 그냥 투명 인간 같은 분들. 사내에 정형외과를 개업한 지인이 있다. 밥집 아줌마들이 오면 기가 딱 찬다고 했다. 목 디스크에 척추 측만증까지. 머리에 또아리 놓고 오봉이라 부르는 밥쟁반 쟁여서 배달하니 그리 된다고 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파출 아주머니와는 인연이 되어 오래 같이 일했다. 내가 식당을 옮기면 같이 옮겼다. 우리가 해드린 건 명절날 참치캔 빠뜨리지 않고 직원으로 4대 보험 들어드리는 것이었다. 거기에다 과장, 부장 직급 부르듯 호칭 하나 만들어 드린 것뿐이었다. 돈도 안 드는 일인데. 그리하여 그이는 총무님이 됐다. 셰프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 벼슬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나 이모 같은 혈연의 호칭은 따스하고 정겹다. 그러나 때로는 직장이란 조직이 지켜야 할 룰과 혜택에서, 예의에서 제외되기 쉽다. 우리가 엄마나 누나에게 그토록 못되게 굴었던 것처럼. 그이는 나이 70이 넘어 못 받은 임금을 벌충하러 점심 저녁을 파는 여의도 어느 식당에서 종일 일한다. 그 집 그릇도 묵직한 도자기라고 한다. 그이의 손목이 여전히 건재한 게 기적 같다. 파스 한 묶음을 보내야겠다. 어디선가 읽은 글인지 한 대목의 메모가 내 수첩 구석에 있다. 옮겨본다. 거린으로 위장한 신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양손에 떡을 들고도 입에 떡을 물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식당은 굴러간다. 서울에만 식당이 12만 개다. 한 집 건너 하나는 이모가 일한다.